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저희 어머니는 매우 영감이 강한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상한 것을 자주 보셨던 모양이라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지만 몹시 나쁜 경험도 몇 번 하신 듯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딸인 저는 영감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몇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감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고나 할까요? 안 좋은 느낌이 드는 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면 항상 가위에 눌립니다. 가위에 눌린 다음 날은 보통 학교를 쉬게 됩니다. 아파서 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셔서였습니다. 저는 항상 친척이나 친한 지인이 죽기 전날 무언가를 느낍니다.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먼 친척 삼촌과 이모.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원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아버지와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여름방학 때에는 한 달 내내 외조부모님 댁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농구부에 들어가 여름방학 동안에는 매일 동아리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날 즈면 외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은 이미 면회 시간이 끝난 데다 연습하느라 녹초가 되어 거의 병문 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곤한 몸을 침대에 내던지고 막 잠들려는 순간 뇌 속에 엄청난 이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위에 눌려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몸. 그 가운데 머리 위에서 몇 번이나 심볼줄을 두들기는 듯한 강렬한 이명. 그리고 시야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 이렇게 심한 가위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외할아버지를 부르며 몇 번이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렴풋이 외할아버지가 분노하시는 기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방의 커튼이 팔랑 흔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위는 풀리고 눈에서 눈물이 또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쌓여 무거운 몸을 간신히 움직여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신을 차리신 듯 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외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이모가 한밤중에 외할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모녀가 눈이 새빨개진 채로 찾아와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셋이서 속삭이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 의식이 돌아올까 말까 한 상태였지만 어째선지 지금까지 중 가장 의식이 맑은 상태였습니다. 바짝 마른 외할아버지는 새벽 3시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바나나 한 송이를 드시고 목차를 마시고는 다시 제 손을 잡고 주무셨습니다. 그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주 얘기합니다. 어머니도 매번 불길한 예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 때는 특히 더 강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위에 눌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려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얼굴은 보여주겠지만 죽은 뒤에는 데려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왠지 예감이 안 좋아 이렇게 강하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가위 눌리는 와중에 싸운 건 그게 처음이야. 그렇게 말하며 웃는 어머니를 겪는 줄로 보다가 그때 외할아버지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면 끌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몇 번이나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말만은 확실히 마음속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미안해, 잘 가. 두 번째 이야기, 문 열어. 제가 대학에 입학해 혼자 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1인실이 늘어서 있는 2층짜리 흔한 구조의 학생용 임대 빌라였습니다.
건축 연수는 오래된 편. 솔직히 공인중개사한테 소개받았을 때부터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방을 알아보다 보니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뒷바라지해 주신 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어쩔 수 없이 그 빌라로 정했습니다. 저는 도로를 접한 2층 맨 끝집으로 입주했습니다. 방을 정하고 나서는 서둘러 이사를 마치고 곧바로 입학식을 맞이했습니다. 한동안 낯선 대학과 도시에서 혼자 사느라 힘들었지만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온 뒤 부지 뒤편을 통해 공동복도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 있는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의 도로 반대편에 있는, 즉 우리 집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뭐지 싶어 그 집에 다가갔더니 이번에는 집 안에서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쿵쿵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문고리는 달그락거리며 난폭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걸까 수상히 여기며 보고 있었는데 집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있지? 문이 안 열려. 밖에서 문 좀 열어줘. 다급하고 초조해하는 느낌의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말을 걸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문이 안 열려. 밖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 말을 듣고 문을 살펴보았지만 문을 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도 정상인데다가 애초에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기, 이쪽에는 뭐 잘못된 건 안 보이는데요? 설마 그럴 리가. 문이 안 열린다고. 문 좀 열어줘. 그 남자는 대화 중에도 문 손잡이를 철컥거리며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빌라를 소개받았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방이 비어있는지 물어봤더니 이 방이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안 좋은지 집안이 어둑어둑해서 이 집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방금 부지 뒤편을 막 지나갔을 때 저는 창문을 통해 그 집이 비어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커튼이 없어서 창문으로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구 하나 없고 출입을 방해할 만한 물건도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오이, 문 좀 열어줘. 거기 누구 있잖아.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들리는 목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24시간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빌고 빌어 이사 비용을 받은 저는 입주한 지 불과 2달 만에 빌라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 안에 있던 것은 뭐였을까요? 도둑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빈집에 침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문을 열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뭔가 사정이 있는 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조사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긴 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지하상가. 도쿄 시내에 있는 복합상업시설 S. 거기서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S는 지하상가에도 가게가 전부 들어쳐 있지만 제가 일할 때는 별로 붐비지도 않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안쪽에 있던 게임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령의 집도 있었는데 제 주된 업무는 입장 접수를 돕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손님이 오지만 평소에는 솔직히 한가해서 멍하니 접수 데스크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령의 집에는 불경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분명 무서워지라고 틀어놓았을 음악이 익숙해지니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혼자 듣고 있자니 차츰 졸음이 오기 시작하던 그때 쿵! 데스크 옆벽에서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벽 너머는 유령의 집 내부입니다. 접수 업무는 기본적으로 1인 근무인데다가 지금은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령의 집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습니다. 물론 주변을 확인해봤지만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깨 무서워졌어 그날은 일하지 못하고 조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유령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유령의 집에는 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은 검은 커튼으로 분리되어서 유령의 집 내부를 작은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사람이 온 것을 확인하고 장치를 기동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그 커튼 사이로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료가 눈치채자마자 그 존재는 스르르 사라졌는데 누굴까 싶어 창문으로 확인해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S는 형무소를 허물고 남은 땅에 지어진 건물이라 여러 가지로 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 들은 것은 가게 문을 닫은 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군인들을 보았다든가 군화 발소리를 들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겪은 일은 그것들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공원이 체험장이었는데 그 공원에 뭔가 나온다면 이해하겠지만 왜 우리 유령의 집에서 이변이 일어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심령현상의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현상이 무서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전에 유령의 집 자체에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 불을 다 켜고 서성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령의 집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진짜 같아 보이는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뭐가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령의 집이 있던 자리는 유명한 장난감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상가도 한산했던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꽤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생후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을까요? 아기 장난감을 사기 위해 S의 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밖에서 잘 울지 않는데 지하상가 안쪽으로 다가가자 아들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도통 울음을 그치지 않아 그날은 장난감 가게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반응과 예전에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연관되는 바람에 무서워져서 어쩌다 보니 저는 S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S는 활기찬 곳이지만 이따금 어두운 곳도 있으니 외출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칭. 난 대칭이 좋아. 정확히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 대체로 아이들은 지저분하고 자신의 것들에 대하여 잘 잊어버리잖아. 하지만 난 아니야. 난 모든 것에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 방 모든 것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 내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내 조부모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내 가족 중 단 한 명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난 이걸 그것이라고 칭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이건 확실히 내 안에 있는 거였거든. 내 안에 살고 있는 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야 할 미랑자. 이건 필요한 거야. 욕구라고. 완벽해지고 싶은 갈망 말이야. 바로 양쪽이 서로 완벽해지는 것. 난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여자들도 다 떠나갔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걸 다룰 수 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걔네들이 떠나는 걸 눈곱만큼도 신경 안 썼어. 걔네들은 엉망진창의 모든 걸 어렵게 만들었어. 걔네들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침대 자리를 굴러 넘어왔지. 걔네들은 싱크대 한편에만 그릇들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싱크대는 채우지도 않았어. 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떠날 때마다 난 집에 남아서 모든 것을 고쳐야 했지. 그녀들이 떠났을 때 난 드디어 안도감을 찾을 수 있어. 물론 그 기분은 절대로 오래가진 못하지만 말이야. 결국에는 그건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고쳐야 할 무언가를 찾아내지. 넌 그런 걔네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왜 굳이 그런 연인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지 물어볼 거야. 응. 왜냐하면 침대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자는 건 나한테 있어선 꽤 힘든 일이거든. 연인 관계 문제 빼고는 뭐 내 삶은 꽤 순서에 맞게 돼 있어. 내가 왜 뀌냐고 말했나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 내가 보면 알다시피 난 홍채 이색증. 다른 말로 색이 다른 두 홍채를 가지고 있어. 내 오른눈 눈은 수레국화 청색이고 내 왼눈은 담록색이야. 내 부모도 친척도 사촌도 다 수레국화 청색 눈을 가지고 있지. 내 초록 오른눈은 어긋난 거야. 이건 날 불균형하게 만들어. 매번 거울 속에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전부야. 내 작은 초록 실수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처음에 내가 수저로 내 눈을 파낼 땐 그다지 아프지 않았어. 심지어 이게 뽁 하고 튀어나와서 내 뺨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을 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니깐.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인 충격이었나? 아님 이게 그것이었나? 난 내 시신경을 싹둑 자르고 내 얼굴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액체를 닦아냈어. 시각이 반으로 줄어든 거는 꽤나 이상한 감각이었어. 그 남은 덜렁거리는 살 쪼가리들은 이젠 비어있는 구멍에다가 도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엔 붕대로 상처를 감싸고 수저를 씻고 잠에 들었지. 난 굉장히 행복하게 일어났어. 지난 수년간 잔 거보다 훨씬 개운하게 잘 잤거든. 난 고쳐진 거야. 난 침대에서 나와서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갔어. 내 몸은 아팠고 머리는 부글부글 끓었지. 화장실 불을 켰더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어. 난 피에 절어 마치 테이프처럼 내 얼굴에 착 달라붙은 붕대를 천천히 풀어냈어. 내가 거울을 바라본 순간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어. 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난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얼굴 왼쪽에는 구멍이 있는데 내 오른쪽에는 없어. 불균형이라고. 또 두 번째 눈을 파내는 건 저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 내가 수저를 눈 밑으로 집어넣었을 땐 손이 막 덜덜 떨려가지고 몇 번이나 빗나갔다니까. 제대로 파낼 장소를 찾기까지 옹채 3번 정도 상처를 냈다니까. 나머지 눈알을 꺼내고 난 다음에 난 마무리를 지으려고 가위에 손을 뻗었어. 어젯밤에 모든 피가 날에 묻어 다 굳어서 그런지 그렇게 잘은 잘리지 않더라. 너도 알 거야. 왜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미술 프로젝트로 판지 자르게 하잖아. 그럴 때 왜 종이 한꺼번에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가 못 견뎌서 잘 되지 않았던 적 없어. 그늘들이 막 서로 접혀가지고 종이는 그 사이에 낀 상태 말이야. 그게 내 눈 가지고 할 때 벌어난 일이라니까. 그 시신경이 그 가위 날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 내가 필사적으로 그 시신경을 빼려고 하다가 그만 피에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려고 했어. 나의 반사신경이 바로 반응했고 난 내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 눈을 놓아버렸어. 내 덜렁거리는 눈 아래 낀 가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 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올 만큼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난 잡아당겼어. 내 머리 앞으로 곧바로 쭉 잡아당겼어. 난 내 머리 안쪽에서부터 살이 찢겨나가는 걸 느꼈어. 난 그것이 찢기고 온 사방에 온갖 액체가 뿌려지는 걸 느꼈어. 난 내가 울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피에서나 안구 유체에서나 눈물이라고 불릴 만한 건 없었어. 피투성이의 흔적들이 타일 바닥에서 찰박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난 그것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난 드디어 사람들의 끔찍하고 엉망진창한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안심이 나를 씻겨내렸고 이번이 마지막이었단 걸 깨달았어. 난 이런 식의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었고 이 정도의 희망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 차갑고 젖은 끈적한 내 화장실 타일 위에 누워 난 한참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 5번째 이야기. 귀신 소리. 안녕. 내 경험담 중에 한 가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왔어. 혹시 너네는 귀신 본 거 말고 소리 들어본 적은 없었어? 이 이야기는 봤던 게 아니라 들었던 일이라 아직도 긴가민가 하지만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살다가 문득 생각나면 아직도 소름이 쫙 돋는다. 그날은 내 친구 생일이라 친한 친구들 다 모여서 술 마시고 노타에서 방전될 때까지 놀다가 3시가 넘어서 귀가하면서 겪은 일이야. 생일이었던 친구랑 나는 어릴 때부터 쭉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이 택시 타고 들어가려고 길에 서 있었는데 하필 그날 친구 중에 한 미친놈이 무슨 웹툰 보고 가방에도 안 들어가는 비비탄 샷건 총을 선물이라고 줬었는데 그걸 들고 택시를 잡으면 잘 잡히겠냐고. 그래서 친구가 술도 좀 깰 겸 걸어가다가 오는 택시 잡자 해서 한 20분을 걸었는데 내가 술이 좀 약하기도 하고 이미 노타에서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라 심신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다 늦게나마 택시가 잡혀서 타고 집에 가는데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니까 속도 안 좋고 몸이 너무 지쳐서 우리 집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자기로 하고 친구 집 앞에서 내렸어.
친구 집 건물이 어떤 구조냐면 1층은 넓은 주차장이고 유리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짧은 통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2층부터가 집이 양쪽으로 두 가구가 있는 구조였어.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서 있으면 좌측 후방에 계단이 있어. 그날 내가 좀 취하기도 했고 엄청 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없으니까 친구랑 장난친다고 유리문 앞에서 신발 벗고 문 열리자마자 실례합니다 하면서 신발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거든. 친구가 미친놈 하면서 따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난 또 장난친다고 엘리베이터 문에다 뚝뚝 노크하면서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성적이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네 라는 한마디가 들렸어. 나랑 친구랑 둘 다 김민규 눈깔이 돼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입만 뻐끔뻐끔하다가 엘베 버튼을 눌렀다. 엘베가 1층에 있어서 문이 바로 열렸는데 안엔 아무도 없었어. 시발 그러곤 친구 집이 3층이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었는데 그 외 등 뒤로 누가 따라오는 기분 있잖아. 소름 돋아 죽겠는데. 친구 새끼는 도어로 비번 자꾸 잘못 쳐서 진심 샷건으로 뒤통수 후리고 싶었어. 집에 들어와서 서로 몸에 소금 갈겨주고 둘이 구석에 앉아서 뭔데? 뭐야? 너도 들은 거 맞지? 하면서 무교인 둘이서 기독교 채널 찬송가 나오는 거 계속 틀어놨었어. 뭔가 불교 TV는 이상하게 더 무서워서 못 틀어놓겠더라고.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턴 친구는 엘베 절대 혼자 안 타고 부모님 가끔 집에 오실 때마다 엘베에 귀신 나온다고 절대 타지 말라 그랬다가 미친놈 취급당했다. 나도 다른 거 없이 엘베는 혼자서는 못 타겠더라고. 아, 맞아. 그 당시에 문득 생각난 게 있었는데 나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부르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건가 싶더라. 그래도 화장실에서는 노크 꼭 하고 들어가길 바라. 6번째 이야기. 대학 다닐 때 겪었던 일. 이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해야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야. 아니, 그 당시에는 물론 무서웠지만 난 도쿄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어. 오전에 대강의실에서 그날 2교시 교양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교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주변 학생들은 모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망했다. 깜빡 잠들었네. 필기 하나도 안 했는데 뭐 나중에 강의 노트를 어디서 사던가 해야지. 누구 아는 사람 중에 이 강의 듣는 사람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둘러 물건을 챙기고 강의실을 나갔어. 그런데 캠퍼스 안뜰에 있는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한낮이었어. 벌써 오후 3시가 넘어서 2교시는커녕 3교시 강의까지 다 끝나버린 거야. 자느라 강의 한두 개 제끼 것 정도야 뭐 있을 법하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푹 잠드는 바람에 강의를 전부 제쳐버리다니.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또 깜짝 놀랐어. 오늘은 분명 11일 월요일일 텐데 핸드폰에 적힌 날짜는 15일이었던 거야. 잘못 본 게 절대 아냐. 처음에는 핸드폰 날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스마트폰 시계는 자동으로 시간대가 업데이트되잖아. 그러니 핸드폰 날짜가 잘못됐을 리는 없지. 이쯤 되니 약간 공황 상태에 빠져서 뉴스 앱이나 TV 등을 정신없이 찾아봤어. 하지만 확실히 오늘 날짜는 15일 금요일인 것 같았어. 세상은 평소랑 다를 것 없었고 TV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았어. 아니, 엄밀히 따지면 사라진 건 맞지만 아무튼 월요일 아침부터 학교 가야 한다니 개같네 하는 생각하면서 출근 시간대 열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서 대강의실에 앉아 노트 펴고 잠시 졸았더니 어느새 세상은 4일이 지나 있었다.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 진짜? 나 어디 아픈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면서 뇌출혈, 뇌경색 등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진심으로 의심했어. 알 수 없는 조바심이 마구 샘솟았어. 잠시 후 공황 상태가 좀 진정되니 친구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 그 친구와 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고 지금도 아주 가까운 친구야. 같이 듣는 강의도 꽤 많으니까 그날도 학교에 와 있었을 거고. 일단 그 녀석 이름은 A라고 적을게. 야 A, 오늘 무슨 요일이냐? 아니 애초에 며칠이야? 뭐?
15일이지. 전화를 받자마자 속사포로 물어봤는데 역시 15일이어서 너무 급한 마음에 전화로 횡설수설 얘기했더니 A도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일단 만나자고 하더라. 다행히 A가 아직 학교에 있어서 바로 학식에서 A와 만났어. A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난 오늘 A랑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야. 물론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13일에도 A랑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 A 말로는 난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해. A랑 얘기한 결과 진짜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이 나왔어. 부모님에게도 연락해서 학교를 나와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갔어. A도 같이 병원에 가주었어. A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 그 후에는 뇌신경외과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고 MRI를 찍어서 결국 의사가 말하길 일과성 전건망이라고 하더라고. 일과성 전건망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전조 증상 없이 돌연히 건망 발작이 일어나 아주 오래된 기억까지 회상할 수 없게 되고 동시에 현재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하나라고 해. 나처럼 갑자기 단기 기억 상실증이 생겨 급하게 병원에 달려오는 환자가 덜어 있는 모양이야. 특별히 뇌에 이상이 없고 기억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재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일단 안심했어. 실제로도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매일 평범하게 살고 있어.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잠시 진정한 후 침착하게 문자를 다시 읽어보고 라인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기억이 날아간 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나는 얼마 전에 B라는 사람이랑 친해진 것 같았어. 야, 에이, 이 B라는 놈 누구냐? 몰라. 최근에 강의 듣다가 친해졌다고 내가 그랬는데 확실히 내가 A에게 보낸 라인에는 최근에 친해진 B를 A에게도 소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어. 하지만 찾아보니 내가 듣는 강의에서 B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확인한 거니까 틀림없어. 외부인이 몰래 도강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동안 주변에 B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그 이후 B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 결국 내 기억과 함께 B라는 존재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다른 친구가 14일에 내가 처음 보는 여자랑 같이 걷고 있었다고도 했지만 그것도 얘기뿐이고 아무런 단서가 없어. 처음에는 너무 짜증나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별다른 단서가 없으니 오히려 무섭더라.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찾고 있지 않아. 7번째 이야기. 어떤 사건. 10월 1일. 커다란 보름달이 떠있는 날이었다. 문득 잠에서 깨어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이상하게 담배가 생각이 나서 원룸 밖으로 나갔다. 커다란 보름달 아래 흑발의 소녀가 앉아있다. 너무나도 인상 깊고 놀랐던 것이 양눈이 일자로 꿰매져 있는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름답고 처절한 노래. 문득 여자 혼자 위험하게 뭔 짓인가 싶어 담배를 피우면서 소녀를 보호하는 셈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녀는 돌아갔다. 10월 2일. 잠에서 깨어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우연일까? 원룸 밖으로 나가자 달빛 아래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눈은 확실히 일자로 꿰매어 장님으로 보인다. 눈도 보이지 않은 어린 여자가 위험한 골목에 밤에 혼자 위험하다고 생각에 빠졌을 때 소녀는 사라졌다. 10월 3일 새벽 2시 50분. 잠에서 깨어 온룸 밖으로 나갔다. 커다란 보름달만 덩그러니 보인다. 나온 김에 담배를 하나 꼬나물고 있을 때 속삭임이 들렸다. 매일 지켜주시는 분. 담배 냄새나요. 흑벌의 장님 소녀가 나타났다. 시간을 보니 3시. 어김없이 소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비현실적인 장면에 빠져 넋 놓고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다. 소녀의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다. 아가씨 밤에 이러면 위험해요. 어제 하려 했던 경고를 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소녀는 사라졌다. 10월 4일 새벽 3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 담배를 피우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절뚝거리며 소녀가 등장했고 침을 질질 흘리며 노래를 불렸다. 아저씨네 이야기 좀 들어봐요. 소녀의 속삭임이 들린다. 이상한 약을 먹었어요. 재수 없다고 제 발을 걷어찼어요. 소녀에게 물었다. 눈은 왜 그러니? 소녀는 이상한 듯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문이 왜요?
그 속삭임을 끝으로 소녀는 절뚝거리며 사라졌다. 10월 5일 새벽 3시. 달빛 아래 장님 소녀는 쓰러져 있다. 소녀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는다. 노래는 없다. 그렇지만 아름다워 보인다. 그 자리를 지켜보았고 달빛이 저물고 아침이 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10월 6일. 어째서인지 소녀의 학대 살인사건이 동물 학대 신고로 접수되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병원에 오게 되었다.